이천시 마장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우리 동네 사람책입니다. 오늘의 사람책은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람책 박종인입니다. 제가 원래 사람책 신청했던 것은 농업 분야였습니다. 저는 현재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촌 지도사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사람책 하기로 신청을 했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농업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책을 냈거든요. 작년 12월에. 그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독서에 대한 생각들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사람책 신청하신 분들이 책 쓰기라든지 독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은 크게는 3가지 주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시간은 1시간에 맞춰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제가 일단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후에는 이제 질문과 대답하는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의 사람책을 할 텐데요. 저는 자료 준비를 일단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화면, 오늘 사람책입니다. 주제는 크게 소설, 꿈꾸는 꿈틀이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독서 아르바이트에 대한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엄마의 책밥상입니다. 먼저 꿈꾸는 꿈틀이에 대한 소개를 제가 만든 유튜브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무슨 그림일까요? 꿈틀이라는 깜찍한 지렁이가 지구를 씻겨두느라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볼이 발그스레하게 상기되도록 말이죠. 이렇게 예쁘고 깨끗한 지구를 꿈꾸면서 이번에 소개할 책은 꿈꾸는 꿈틀이입니다. 지은이는 박종인, 바로 접니다. 20대 후반에 쓴 글인데 50대 초반이 되어 드디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지렁이. 지렁이 자신도 자신을 하찮게 여깁니다. 지렁이는 정말로 하찮은 존재일까요? 꿈틀이라는 지렁이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정에는 자연의 요정들이 길라잡이가 되어주죠. 꿈틀이를 통해 흙, 숲, 자연, 환경을 살펴봅니다. 어른이 읽는 동화입니다. 꿈틀아, 너도 나처럼 몸을 둥그게 할 수 있니? 쥐며느리는 보란듯이 뻐기며 꿈틀이에게 물었다. 아니. 꿈틀이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자신없게 대답했다. 그럼 넌 나보다 열등한 동물임에 틀림없어. 왜? 넌 몸을 둥그게 할 수 없고 난 할 수 있으니까. 의기양양한 쥐며느리의 말에 꿈틀이는 기죽었다. 상대는 할 수 있는데 자신은 할 수 없다. 꿈틀이는 두더지에게 물려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쥐며느리에게도 이런 말을 듣자 더욱 기가 죽게 되죠. 꿈틀이는 슬기곳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을 가면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있다는 말을 들었죠. 하지만 그 길은 험난했습니다. 명아주를 살리긴 했지만 본인이 죽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됐죠. 꿈틀아, 넌 단지 한 생명을 살렸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살린 명아주 하나가 자라서 꽃을 피우면 수백 개의 씨가 맺혀. 그 수백 개의 씨가 싹 트면 수만 개의 명아주가 생기지. 그래서 그 명아주는 산소를 만들어 공기를 맑게 하고 동물에게는 좋은 먹이가 되고 죽어서는 거름이 되어 질 좋은 흙이 된다. 그리하여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살고 땅이 살고 하늘이 살지. 내가 비록 한 명아주를 살리고 죽더라도 내 행동은 가치 있는 거야. 내가 가치 있다고? 요정이 나타나 꿈틀이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꿈틀이는 자신이 되고자 했던 인간에 대해서 좋지 않는 소리를 요정에게 듣습니다. 인간들은 이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짓거리를 정당화시키는데, 가령 빈대, 흰개미, 파리, 모기, 바퀴벌레 같은 생명체를 해충이라는 이유로 죽여야 한다고 스스럼없이 말해. 그렇지 않으면 해충들이 금방 지구를 뒤덮어서 자신들이 살 수 없을 거라고 툴툴거리지. 난 해충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뜻에서 보자면 인간이야말로 단연 으뜸가는 해충이 아닌가? 꿈틀이는 여정을 통해 다양한 식물과 동물과 그리고 인간도 만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도 하나 둘 바뀌게 되죠. 꿈틀이라는 이름도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책을 보시면 압니다. 자, 제가 펴낸 책은 꿈꾸는 꿈틀이, 저의 첫 번째 책이죠. 저의 버킷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인적으로 참 뿌듯한 한 해였죠. 책을 내는 방법은 요즘은 참 많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원론적으로 보자면은 자기가 쓴 책을 어느 출판사에서 선택을 해서 내는 게 일반적인데, 저도 사실은 오랫동안 써놓은 책을 그렇게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수필을 엮어가지고 몇몇 출판사에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다 뭐 채택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실망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을 내게 됐는데, 이 책 내는 방식은 좀 특이했습니다. POD라는 방식으로 냈는데요. POD는 Publish on Demand, 주문 후에 출판해서 보내주는 형식입니다. 이게 지금은 뭐 이제 IT도 발달됐고 택배도 발달됐고 해서 이게 수월하게 가능한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하게 된 것은 일단 브런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서 글쓰기에 맞춰서 만든 사이트가 브런치입니다. 아마 글을 쓰는 분들은 꼭 이걸 활용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글쓰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글 읽기에도 최적화되어 있는 사이트더라고요. 어떤 군더더기 있는 광고도 없고요. 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글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는 근데 아무나 그 브런치 회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내가 그쪽에 신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야만 브런치 작가가 될 수 있는데요. 신청을 할 때 자기가 쓴 글 몇 편을 보내거나 아니면 현재 자기가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주소를 같이 보내면은 브런치 팀에서 검토를 한 후에 한 3, 4일 후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써놨던 글들을 브런치를 통해서 이제 계속 올리게 됐고, 이 꿈틀이라는 글도 그 전에 써놨던 거기 때문에 브런치에 올리게 되었죠. 근데 브런치에서 제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출판사하고 제휴해서 책을 내주는 거였죠. 그게 이제 북크크라는 출판사인데, 브런치를 통해서 여기에 제출을 하면은 여기서 선정된 경우에는 그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브런치 팀에서 또 별도로 해줍니다. 브런치 내에 또 책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도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근데 저는 영어로 책을 냈습니다. 제가 낸 책이 글이 나름대로 괜찮아서 그랬는지 이쪽에서 선정이 됐어요. 한 달에 아마 한 편씩 선정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디자인을 거기서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제 책의 표지 디자인입니다. 현재는 그 출판사 북크크는 물론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에서 제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 값은 11,000원인데요. 그 제작비의 2배 이상의 가격을 저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제 책 같은 경우는 5,500원이 제작비라서 저는 11,000원으로 했고요. 그럼 이 11,000원 중에서 북크크를 통해서 나갈 때는 인세가 한 30% 정도 저자에게 가고요. 알라딘이라든지 교보문고, 예스24 이렇게 또 다른 출판사를 통해서 할 때는 15% 정도가 저자에게 갑니다. 일반적인 책은 아마 10%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세게 나오는 편인 거죠.
아마 이 책과 관련된 것은 전체 이제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물어보면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독서 아르바이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진행했던 독서 아르바이트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독서 알바, 그게 뭐죠? 책을 읽으면 알바비를 주나요? 세상은 별별 아르바이트가 다 있네요. 지금부터 독서 알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알바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면은 알바비를 줍니다. 저는 가끔 책을 읽다가 좋은 책이 있으면은 그 책들을 조카들에게 사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친척집에 갔는데 그 조카의 방에 들어갔을 때 제가 사준 책이 있었습니다. 반가웠죠. 그 책을 펼쳐봤는데 읽지 않았더라고요. 두꺼운 책도 아니었는데도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잔소리 같겠죠? 그래서 꾀를 내었습니다. 아이에게 미끼를 던졌는데요. 그 조카는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알바를 하는데요. 제가 물어봤죠. 알바비가 얼마냐고. 시간당 7,000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시간당 시급 10,000원짜리 알바가 있는데 혹시 할 거냐고 하니까 고민하더니 흔쾌히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알바를 소개했습니다. 청소년 독서 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독서 습관에 대한 연구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독서 습관과 독서 패턴을 조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건데요. 저에게는 그런 티켓이 몇 장 있었습니다. 그 티켓을 제가 조카에게 준다고 했었죠. 혹시 참여할 거냐고. 조카는 묻더군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 추천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이메일로 보내면은 5만 원을 입금한다는 겁니다. 왜 5만 원이냐면은 5시간으로 계산을 한 거죠. 책을 읽는데 한 2시간 정도 잡고 독후감을 쓰는데 3시간 정도 잡아서 5만 원을 주는 거죠. 즉 시급 10,000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알바비 치고는 상당히 세죠. 청소년 독서 진흥원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있을지도. 하지만 제가 만들어낸 거고요. 제가 책을 추천하고 제가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조카가 그 다음 달 제가 추천한 책에 대한 독후감을 보내왔고 저는 그 아이에게 입금을 했습니다. 아이가 묻더군요. 이상하네. 돈이 온 통장 이름에 고모부 이름이 적혀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야 제가 이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너가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알바하는 대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시작하는 작업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조카들과 친구 아들, 딸들과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독서 알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독서 알바의 방법은 제가 추천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독후감을 A4 2장가량 써야 되고요. 그 독후감은 베끼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가 써야 됩니다. 이것을 매달 20일까지 제 메일로 보내면 되는 거고요. 저는 총 10명의 아이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 1월 달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마지막인데요. 만 3년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지 않던 아이들이 미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알바비에 끌려서 시작을 했지만은 그들이 한 달, 2달 참여할 때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책을 읽게 되었고요. 3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가는 독서하는 습관이 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저로서는 참 뿌듯하고요.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3년 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을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명절 때 만났을 때는 사실 깊은 얘기 나눌 수가 없습니다. 거의 형식적인 인사치레밖에 못했는데요.
그들이 쓴 독후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씀씀이, 고민, 생각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큰 소득이었다고 보고요. 또한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직접 글을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좋았던 것들은 아이들에게도 추천을 했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책들을 보니 몽실언니, 투명인간, 종의 기원, 데미안,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창문 너머 동학긴 백세노인, 과학 콘서트, 오디세이아, 변신,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82년생 김지영, 이방인,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등이네요. 자녀가 책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부모에게 저는 두 가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부모 자신이 먼저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읽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에 따른 미끼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용돈을 주기보다는 저처럼 책을 읽는 것에 대한 독후감에 대한 그걸 보상을 준다라면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 세 번째 주제인데요. 앞서 개인적으로 추진했던 독서 아르바이트, 이것을 조금 확대한 것입니다. 엄마의 책밥상인데요. 저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하는데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신둔면 농업인 상담소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신둔면에 근무를 할 때 신둔면 생활개선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농촌 주부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이 단체를 또 제가 이제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와 함께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엄마의 책밥상. 지역의 아이들을 지역의 어른들이 보살피는 지역아동 독서 장학 프로젝트 엄마의 책밥상.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위에 책을 더한 상차림은 과연 어떤 건지 같이 보실까요? 저는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본소에서 식량작물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8년 1월에 신둔면 농업인 상담소장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단체 중에 생활개선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생활과학화를 지도하기 위해 1958년에 창설하여 60주년을 맞은 학습단체입니다. 가정과 마을의 식생활, 주거생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농 교류 및 회원 역량 강화 활동을 하는 농촌 여성 단체입니다. 저와의 첫 상견례에서 신둔면 생활개선 회장님은 숙제를 하나 저에게 주셨습니다. 생활개선회가 올해 의미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것이었죠. 제 나름 고민하며 기획한 것이 바로 지역아동 독서장학 프로젝트인 엄마의 책밥상입니다. 생활개선 회원들에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였고 생활개선회가 마중물로 100만 원을 기부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회원 개인별로도 이 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권유드렸습니다. 생활개선의 명의로 공문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세웠습니다. 엄마의 책밥상의 목적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키움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 마을을 꿈꾸는 것입니다. 자녀의 건강을 위해 정성스레 밥상을 차리듯이 아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마음의 양식인 책 읽기를 권하는 엄마들의 권유와 격려입니다. 대상은 50명인데 지역의 초등학교 4, 5, 6학년입니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면 그 학생에게 도서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독후감은 손글씨로 써야 하며 그림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글자 수는 500자 이상이어야 하며 장난으로 작성하거나 타인의 자료를 베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독후감을 매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독후감이 들어오면 책밥상 선정위원회에서 독후감 인정 여부 및 등급을 선정합니다. 책밥상 선정위원회는 5명이며 생활개선의 회장과 총무, 평생교육사, 작은 도서관 사서, 그리고 농업인 상담소장입니다. 아이들이 제출한 독후감입니다. 손글씨로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가 귀엽고 내용이 재미있기도 하고 유쾌했습니다. 참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선정 심의를 통해 독후감으로 인정이 되면은 5,000원 상당의 도서 상품권을 지급했고, 그 중에 최우수 작품은 수라상으로 해서 2만원을, 우수상은 진지상으로 해서 1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최우수상인 수라상은 임금님이 드시는 밥상이고, 우수상인 진지상은 어른들이나 양반들이 드시는 식사였습니다. 엄마의 책밥상에 필요한 자금 마련은 십시일반으로 하였습니다. 10사람이 밥 한 숟가락씩 보태면 밥 한 그릇이 된다는 뜻의 십시일반은 후원 단위를 숟가락과 그릇으로 했습니다. 개인은 숟가락 단위인 밥 한 술 10,000원으로 하고, 단체는 그릇 단위인 밥 한 그릇 100,000원으로 하였습니다. 후원금은 샘물로 표현을 했는데요. 마중물과 우물물과 도랑물이 있습니다. 마중물은 신두면 생활개선회에서 낸 기금입니다.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 위에 붓는 물로서 앞장서서 나서는 첨물입니다. 우물물은 그 지역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신두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낸 기금입니다. 도랑물은 들을 지나는 내에 흐르는 물입니다. 인근의 물이 이어져 도움을 주는 물길입니다. 추진 결과 참여한 학생은 67명이었고 제출한 독후감은 306편, 이 중 선정된 독후감은 270편이었습니다. 후원 현황은 총 후원 금액은 466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개인은 16명이 116만원을 후원하였고, 단체로는 10개 단체가 350만원을 협찬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낸 독후감 중에 한 독후감을 소개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빨간머리 애니입니다.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빨간머리 앤의 원작인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책의 애니메이션보다 몇 배 더 재미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 책의 특징은 이 책의 작가인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어린 시절을 이 책의 고스란히 녹여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작가가 어린 시절을 나타냈다는 점이 나에게 더욱 이 책의 매력에 빠지도록 해주었다. 어린 시절을 나타내니 주인공 앤 셜리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다. 이 책의 주요 인물은 주인공 앤 셜리가 있다. 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성적이며 발랄하고 귀여운 아이다. 어릴 적에는 엉뚱한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점점 성숙해진다. 주인공 앤의 단짝 친구인 다이애나 베리이다. 다이애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착하고 다정한 아이이다. 앤을 키우는 마닐라, 메스커스프트도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이다. 처음에는 아이 교육에 대해서 좀 서툴렀지만 앤과 성장하며 능숙해지는 마음씨 좋고 앤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자 늘 응원해주는 든든한 후원자이다. 이 책의 줄거리는 앤이 초록 지붕집과 에이벌리, 또 다양한 장소에서 느끼는 모든 것을 기술한 앤 셜리의 기록일지다. 앤이 지붕 마룻대를 걷다 넘어져 발목이 부러진 일, 케이크에 진통제를 넣은 일, 머리를 초록색으로 염색한 일 등
N의 성장의 이야기가 천천히 따라간다. 난 N이 부러운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상상력이 끝없이 펼쳐진 동해바다처럼 자유로우면서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N의 상상력을 본받고 싶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는 차분해지고 침착해진 N을 보니 조금 슬펐다. 동해바다가 작은 옹달샘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쓸쓸했다. N의 말처럼 작고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낸 것이어도 옛 가지보다 못하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옹달샘도 바다처럼 맑고 아름다울 것이다. 난 말 많고 상상이 끝이 없던 N을 사랑했지만 차분한 N도 본받고 싶고 사랑한다. 난 상상력 N에게는 상상력과 도전정신을, 차분한 N에게는 차분함과 목적의식을 본받고 싶다. 나도 N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싶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내 미래가 기대가 된다. 나도 두 성격의 N에게 배운 것을 늘 기억하면서 N처럼 훌륭하게 자라나고 싶고 N처럼 노력한다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지금까지 엄마의 책밥상을 소개했습니다. 1년간의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반가웠고 14일반 정성을 보내준 후원자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이 프로그램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이미 이런 프로그램이 학교 자체적으로 또는 교육청이나 도서관 등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교육 환경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이 좋은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그리 반가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책 읽을 시간보다는 학원 가고 게임하고 숙제하기에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책 읽기는 중요하며 우리 어른들이 손수 모범을 보이며 아이들에게 계속 권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마르지 않는 이에게는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목마른 이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갈증을 풀어주는 시원한 샘물이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다 마쳤습니다.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첫 번째는 제가 쓴 책, 바로 이거죠. 꿈꾸는 꿈틀이, 지렁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어른이 읽는 동화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독서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꿈틀이, 보통은 사람들이 지렁이를 싫어합니다. 징그러워하고. 그러나 지렁이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동물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알고 보면 유익합니다. 특히 농업적으로. 저는 농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매체를 글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말하고 글하고 차이는, 말 같은 경우는 글보다는 정리가 덜 된 상태로 나가는 거고, 전달하는 게 극히 제한적이죠.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그러나 글 같은 경우는 시공을 초월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이 상당히 매력적이구나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글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일하고 있는 이 농업을 전하려고 할까요? 그걸 이제 대학교의 수업처럼 그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겠죠. 그래서 이야기에 옷을 입혔습니다. 일종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소설일 수도 있겠고 수필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저는 글을 통해서 그 농업을 소설과 수필로 틈틈이 하고 있는 편이고, 저의 첫 번째 소설책이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뭐 글쓰기를 배우거나 이쪽 전공했던 건 전혀 아닙니다.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통은 그때부터 글을 썼던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시절에는 글하고는 전혀 관계 없었고요.
실제 그래도 조금 쓰기 시작했던 것은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전반까지는 저는 상당히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골뜨기였죠. 촌놈이라는 거가 상당히 저에게는 핸디캡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깡촌에 살았는데 도시 사람이 상당히 부러웠죠. 10대까지는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20대가 되어서 도시에서 살게 됐는데, 한 가지 약간 의외였던 게, 그때 도시에서 만난 제 친구들 중에는 저는 도시 사람 부러워했거든요. 아파트를 부러워하고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를 부러워했는데, 도시에서 나하고 자란 애는 오히려 저의 시골 생활을 부러워하더라고요. 좀 놀랬어요. 나에게는 그게 상당히 부끄럽고 내세울 것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도시에서 나왔던 애들은 너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산에서 뭐 따먹고 동네 저수지에서 목욕했고 이걸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랬습니다. 아, 내가 가난했고 내가 시골에서 자란 것이 그렇게 부끄러워 할 만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마 그 후로부터 이제 저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숨기려고만 했었던 것들. 그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글쓰기였고요.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뭐 어떤 모임의 올간지 같은 거 있잖아요. 매월 내는 그런 데다가 제 뭐 시골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그때도 농업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둘씩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서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글을 저장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1년 전, 2년 전부터는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영향력도 상당히 크고 오늘 발표했던 것 그 세 편도 주제를 그렇게 세 가지로 다뤘는데 마침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미리 유튜브로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세 편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저처럼 POD 방식으로 책을 내고 싶거나 이런 분 있으면은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 있나요? 제가 꿈이 작가인데 네. 제가 어른이 됐을 때 그 글을 써가지고 책을 내려면은 필요한 게 있나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꾸준히 글을 쓰고 정리를 한다면은 어른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학생이 들어와서 얘기했는데 참 반가운 게 아마 살면서 아쉬움이 있겠지만 저에게도 큰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렸을 때 책을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커서는 30대 넘어서는 그래도 책을 좀 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렸을 때 보는 책하고 어른이 돼서 보는 책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봤어야 될 그 동화책 같은 것들 저는 그 시절에 전혀 보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학생 바쁘고 학원 가느라 힘들겠지만은 틈틈이 책을 본다라면은 그 무엇보다도 좋은 자산이 보물이 될 겁니다. 이제 컸을 때 내가 어린 시절 정말 잘 보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답글이 왔구나. 요즘도 계속 글을 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재용 님이 보냈는데요. 글은 작정하고 쓰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쓰려고 합니다. 근데 매체는 브런치, 아까 얘기했던 브런치에 쓰기도 하고 또 블로그에는 개별적으로 계속 올리기도 하고 뭐 작가처럼 그렇게 쓰지는 못하지만은 꾸준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이제 독서와 관련돼서 그럼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 책을 못 봤던 게 저로서는 상당히 한이 되다 보니까 커서 작정을 했습니다. 아마 40대 중반인 것 같아요. 한번 책을 읽어보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에 100권 읽자. 새해 1월 1일 날 읽었을까요?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또 100권 읽자 했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세워서 안 됐다 해서 포기했으면 못했을 텐데 첫 해에 세워서 못했는데 그 다음에 또 같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또 다음 해에는 좋아, 이번에는 1년에 365권 책을 읽어보자 했습니다. 이뤘을까요? 못 이뤘습니다. 1년에 365권은 못 읽었죠. 그러나 한 150권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1년에 365권 읽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1년이 아니라 3년에 1000권을 읽자. 그래서 3년에 1000권을 읽었습니다. 물론 그 하루에 한 권이죠. 하루에 한 권씩 해서 3년 동안 1000권 읽었는데요. 그때의 목표는 그 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어떤 정한 그 기준을 이루겠다. 그래서 그 책에는 두꺼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오히려 그림책 같은 거, 뭐 만화책도 있고 짧은 뭐 여행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지만은 저는 개의치 않고 일단은 제가 계획한 그 권수를 이루자라고 저와의 이제 어떤 다짐이기 때문에 마라톤 하듯이 3년에 10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게 이제 47, 48, 49 됐을 때 그렇게 했는데요. 시운 전에 이룬 저 개인 간의 큰 그 약속 중에 하나를 이뤄서 제 자신에게 상당히 응원을 했고 도움을 줬고요. 그 후로는 이제 다시 그렇게 뭐 굳이 권수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읽지는 않는데 작정하고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았고요. 50대 돼서는 드디어 그 저의 책을 냈는데 이 책은 실제로는 쓰기로는 20대 때 썼던 소설입니다. 아마 20대 후반에였던 것 같은데 그때 썼던 건데 저에게는 항상 짐이 됐었죠. 이 자식을 제가 낳은 자식인데 이 자식을 세상에게 선보이고 싶은데 언제 선보일 수 있을까 항상 마음의 짐이었는데 드디어 작년에 책을 내게 돼서 저로서는 큰 꼭 딸을 시집 보낸 그런 마음처럼 뿌듯한 한 해였기도 했습니다. 네, 작가님. 네. 네, 오늘 그 사람책이라고 하는 작가님 시간을 이렇게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뭐 진지하게 이렇게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정말 잘 감동 있게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또 짜임새 있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에게는 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자녀가 2사람이 있는데 책을 좀 많이 이렇게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선 뭐 부모가 먼저 이렇게 책을 읽는 그런 것이 참 좋겠다 하는 또 어떤 보상에 대한 의미로 네. 그런 어떤 방법을 또 알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제 내가 쓰고자 하는 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뭐 그런 이제 우리가 하루 일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 내가 이런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간대를 활용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아마 그 글 소재, 원 소재는 사이사이에 일상적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라도 그때그때 짧은 주제들은 그것은 주로 메모를 하고요.
메모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옆에 있던 작은 데라도 해놓고 그걸 이제 주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뭐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겠죠. 그때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거고요. 저는 한 번에 쓰는 타입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계속 살을 붙여나가고 수정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글 소재는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나올 때마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메모장이나 뭐 휴대폰 통해서 짧게 넣어놨다가 저녁에 거기에 살을 살짝 붙여서 절반 정도만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나 이럴 때 아예 작정하고 이제 글을 한 편 쓰는 거죠. 그 완성할 수 있도록. 그때는 좀 집중해서 시간 방해받지 않고 뭐 한두 시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쓰는데 그래도 80%인 거고 실제 완성됐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 어떤 공개된 데 올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서너 번 계속 스스로 교정을 많이 본 후에 이제 브런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쪽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분 정도만 질문 아마 받으면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김용분 님이 꿈틀이가 동화책인 줄 알았어요 했는데 동화책 맞습니다. 그러나 아마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좀 어른에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어른이 읽는 동화라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바라기로는 그 이제 꿈틀이 같은 경우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 그런 류의 책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안도현 작가의 그 연어라는 그 책하고 비슷한 단지 주인공이 이제 개미나 연어가 아닌 지렁이라는 거 그런 성격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이 또 하나 들어오는데 N 독후감 작성한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사실 제가 신둔에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신둔에는 신둔초등학교하고 도암초등학교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의 4, 5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그 아이들 중에 도서관 중에도 제가 독후감 중에 제가 참 마음에 드는 애 있었고 개별적으로 보고 싶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N을 작성한 친구도 그 친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독후감을 선생님이 모아서 주면 저는 이제 학교에 가서 그 받아오고 제가 검토해서 도서 상품권을 저는 또 선생님한테 전해드리면 선생님 아이들한테 전해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아이는 보지는 못했는데 되게 보고 싶을 정도로 글을 참 잘 쓴 아이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저도 그 애는 썼던 애가 지금 어떻게 지냈는지는 저도 알지는 못하네요. 마장 도서관에 제 책이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갈 수 있는 분들은 마장 도서관에서 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책을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안 본 것도 있지만은 그럴 만한 환경도 아니었죠. 지금처럼 그렇게 시골 면 단위의 작은 도서관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한 40년 전에는. 지금은 너무 환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맘만 간다면 얼마든지 걸어서 도서관 갈 수 있는 환경인데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어른이든 아이든 책은 상당히 가치도 높고 정말 기쁨도 주고 위안도 주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라면은 다 바쁘지만 틈틈이 책 읽는 습관 그리고 틈틈이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 바람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 사람책 시간을 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마지막 마치면서 제가 하모니카 연주한 게 있거든요. 그 유튜브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들으시면서 빠져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